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항상 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혹시 요즘에 신축 아파트 사려는 계획이 있거나 이미 계약금이 들어가신 그런 분들, 그러니까 요즘 상황에 아파트 사는 법 이거 보시면 정말 그 어떠한 전문가의 말보다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가장 따끈따끈한 소식이잖아요. 제가 들어온 지 한 2주 좀 넘었으니까, 제가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들어온 지 한 2주 정도 밖에 안 되니까 정말 가장 따끈따끈한 최신 그런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어떤 영상을 봤냐면요, 거의 몇백만 뷰가 되는데 어떤 여자가 은행 대출 그쪽에서 뭐 20년 이상 뭐 일했다, 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뭐 말한다 그러면서 돈 10% 가지고, 그러니까 1억 가지고 10억 아파트 사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이 여자가 이제 그 썸네일을 이제 그렇게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 사는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봤나 봐. 거의 뭐 몇백만 뷰 뭐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근데 그것만 해도 몇 년 전이라고요. 그러니까는 그걸 보고 아파트를 살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 영상에서 그 여자가 엄청나게 본인이 뭐 20년 동안 뭐 은행 대출과에서 일하고 막 이래가지고 정말 이러면 10억짜리 아파트 1억에 살 수 있다 뭐 이러면서,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뜨거웠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그 계약금을 10%를 내는 데가 있고 20%를 내는 데가 있답니다. 그런데 10%를 내는데도 굉장히 많대요. 그러면서 뭐 예를 들면 아파트가 한 6억 정도 돼. 그러면 그 6억 정도 되면 그거의 10%면 6천만 원이잖아요. 20%라고 해도 1억 2천 이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돈은 이제 준비를 해라. 그 돈은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제 계약금 10% 내고 또 뭐 석 달 후에 2차 계약금 또 10% 내고 이렇게 있다가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있다. 맞아요. 중도금 대출이 있어요. 중도금 대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자를 나중에 내는 그런 게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자를 자기 돈으로 끌어박는 것도 아니고, 물론 무이자도 아니지만 나중에 이자를 내는 거로 해서 중도금 대출을 받아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들어갈 때가 돼서 이제 잔금을 칠 때, 이미 그 아파트는 맨 처음에 터를 다지고 뭐 이럴 때는 그 아파트를 짓는다고는 하지만 보이는 건 땅밖에 없는, 그러니까 아파트가 보이지 않는 이런 상태였다면, 나중에 이제 아파트가 다 지어지고 나서 들어갈 때가 되면 이 여자 말로 이 6, 7억 정도짜리 아파트가 이제 무형이었던 게 이제 유형으로 딱 눈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그때에는 정말 가격이 많이 오른다. 그래서 분양가가 6억짜리 아파트라 할지라도 이미 실물이 떡하니 이제 보여지면 그때서부터는 분양가를 넘어서 치솟게 오른다. 그러면서 여자 그런 거 한 10억 정도 된다. 그러면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이 잔금 대출을 받을 때는 옛날에 그 분양가라고 하는 그 6억에 대해서 잔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아파트가 다 지어졌고 이게 다 그때서부터 이제 치솟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이 아파트를 6억에 뭐 60%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10억에 뭐 60% 이런 식으로 대출을 해준다. 은행에서는. 그러면 그 잔금 칠 때 그거 받아서 중도금, 잔금 다 치고 들어가면 된다. 들어가 있다가 좀 더 오르면, 그 아파트가 좀 더 오르면 뭐 털고 나오면 순식간에 몇십억 자산가가 돼 있는 너를 발견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터는 거야. 그래서 돈이 없어도 아파트 분양 공고 분양자 모집할 때 그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돈의 20% 정도만 어떻게 그것도 본인의 돈이 아니고 어떻게 뭐 부모님 돈이라고 할지 뭐 누구 돈이라고 할지 어떻게 신용 대출일지 어떻게 구해서 그 20%만 낼 수 있으면 너는 아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러면서 결론 10억짜리 아파트는 1억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 너는 살 수 있다.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젊은이들이 그걸 갖다가 들어가 보고 막 꿈을 키우고 이랬는데 중요한 것은 요즘의 아파트는 그런 식으로 구하려고 한다면 돈만 날린다. 그래서 아무리 뭐 몇백만 뷰, 뭐 몇천만 뷰, 뭐 이런 식으로 뷰가 나왔어도 제발 그게 몇 년 전 건지, 왜냐면 뷰가 너무나 많이 나오면 이게 항상 이렇게 뜬단 말이에요. 내가 만약에 부동산에 관심이 있고 이런 사람이라면 그게 막 내 알고리즘으로 인해서 막 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걸 보지 말고 이게 몇 년도 건가, 원래 오리지널로 제작이 된 게 이게 몇 년도 건가. 근데 요즘에 정말 유튜브 때문에 피를 보는 게 많은 게 이게 막 10년 전 뭐 이런 거일지라도 그때 만들어졌다는 걸 잘 알리지 않고 마치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냐 해가지고 올리는 것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것을 조심해야 되고, 올해 2024년에는 정말 아파트 사는 것이 정말 힘든, 정말 힘든 한 해였다.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부동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어. 그래서 나는 그냥 돈 다 주고 아파트 사는 건 줄 알았어. 그냥 돈 거의 다 내고 아파트 사는 건 줄 알았고,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한 그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좀 이렇게 내다가 나중에는 집 팔고 들어가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했던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오히려 아파트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돈을 어느 정도 장만을 해서 들어갈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좋았다. 올해는 오히려 좋았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기 2달 전에 이게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아니라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내야 되는 가격이 1억 이상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마음고생을 좀 했다. 그리고 집도 안 나가서 결국은 전세로 주고 이제 들어와서 좀 빡빡하게 들어왔지만 빠듯하게 들어와서 좀 막판에 한두 달 정도의 마음고생을 좀 했지만, 그러면 요즘에는 어떻게 아파트를 사야 하는가? 요즘에는 정말 아파트 사기가 힘들고 자기 돈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자기 돈이 어느 정도 있지 않으면은 정말 아파트 사기가 진짜 힘들다. 뭐 요런 말씀을 드리고요. 요즘에는 DTR 해가지고 그걸 엄격하게 지킨다. 엄격하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DTR이 뭐냐면 만약에 아파트 가격이 얼마가 되든지 이게 집이 자기가 한 채 있고 집이 안 팔린 요런 상태라면 60%가 나옵니다. 예, 60%. 그리고 무주택이라면 집을 이미 팔았고, 예, 무주택이라면
아파트 가격의 70%가 나옵니다. 생애 첫 생애 생애 첫 자기 온 인생을 통틀어서 처음 아파트를 구매한다. 그러니까 처음 집을 구매하는 사람은 80%까지 나옵니다. 이게 끝입니다. 이게 80%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 하는 말하고 좀 틀려요. 달라요, 달라. 이 정부에서 뭐라고 하냐면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 대출 디딤돌 대출 해가지고 막 8, 90% 애만 나면은 신생아 대출이라고 그래가지고 90%까지 은행 대출을 받아서 들어갈 수 있고 이런 거로 떠들어댔잖아.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런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없다. 그런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 거의 없고 그런 것을 받으려면 남자 회사가, 그러니까 부부 중에 남자 회사가 빠방해야 된다. 아니면 부부 둘 다 회사를 다녀서 정말 좋은 회사를 다녀서 정말 빵빵한 회사를 다니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게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 대출 요게 이제 되면은 80% 이상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해주겠다는 시중 은행이 거의 없다. 그래서 정말 이거를 알아보려고 노력하는데 이게 정말 안 돼서 막 울부짖는 그런 애기 아빠, 애기 엄마 요런 사람들도 이제 봤거든요.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정부의 말을 너무 믿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약간 좀 힘들었던 거는 아시지만 저는 1년 이상을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을 번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아파트가 부부 공동 명의 보다는 돈을 못 버는 여자 명의, 그러니까 부인 명의죠. 부인 명의로 하는 게 훨씬 낫다. 근데 저희 집은 제 명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니까는 예전 집도 100%제 명의였고, 그리고 그거를 전세를 해서 전세 자금을 해서 여기 넣었고, 또 그동안 제가 번 돈을 넣었기 때문에 그 제 남편보다는 저의 그 공로랄까? 그게 더 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얼떨결에 그냥 내 집 팔아서 내가 이걸 산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그냥 얼떨결에 부인 명의가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걸 처음부터 계약자도 저 혼자였고 이랬기 때문에 제 명의가 됐거든요. 그랬는데 나중에는 공동 명의로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아무튼 그걸 이렇게 빨리 바꿀 필요는 없잖아. 이혼할 것도 아닌데 쭉 같이 살 건데 그걸 엄청나게 빨리 명의를 바꿀 필요도 없고 바쁘고 이래가지고 이제 제 명의인데, 제가 일은 별로 안 했잖아요. 그래도 여기저기 약간 광고도 찍고 다른 인터넷 DVD 판매도 하고 여차저차 해가지고 완전히 돈을 좀 적게 벌긴 하지만 완전히 안 버는 건 아니다 라는 이제 그 상태였는데, 이게 아파트 담보대출 요거는 이 아파트를 보고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건 적게 버는 사람이건 그게 이렇게 갭이 크지 않아. 왜냐면 어차피 아파트를 잡고 이 사람을 잔금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 갭이 이렇게 크질 않아요. 그런데 이게 부부 공동명의잖아요. 그러면 이걸 DTR로 잡게 되면 남편이 아무리 회사를 빵빵한 회사를 다니거나 그래도 이게
신용 대출이 안 돼요. 그냥 아파트 이거 DTR로 묶이게 되면 그 이상 대출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요즘 아파트는 만약에 옛날에는 아파트 가격이 6억짜리라고 해도 아파트가 다 올라가서 실물이 되면 그게 막 10억이 되고 이런 시대였다면 올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올해는 만약에 아파트가 6억짜리였어도 이 아파트를 사는데 내 돈이 6억이 들어갔어도 현금이 6억이 들어갔어도 이 나라에서는 이 아파트를 한 5억 아니면 뭐 4억 8천 그 정도로 뭐 4억 5천 뭐 이런 식으로 그 정도로 가치를 매깁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집을 아직 못 판 사람이라면 그것의 60%밖에 대출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60%를 대출을 받는 게 아니라 50% 아니면 45% 정도 내가 나간 그 돈에 비해서 이거는 40% 정도의 대출을 밖에 못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내가 이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6억의 돈이 들어갔어. 이 아파트 만약에 6억짜리 아파트야. 그러면 원래 옛날로 따지면은 이게 뭐 66에 36 해가지고 3억 6천 정도는 대출이 나와야 마땅한 거잖아. 근데 그렇게 계산을 안 한다니까. 요즘에는 이 아파트를 사느라고 내 돈이 6억이 만약에 들어갔다 쳐. 아니면 뭐 계산하기 좋게 만약에 10억이 들어갔다 쳐. 그래도 이 나라에서 인정하는 이 가격은 10억이 아니야. 10억이 아니야. 거기서 한 10% 이상 다운을 해서 맨 처음에 올라가는 신축 아파트는 약간 리스크를 적용하기 때문에 20% 정도를 다운해서 그 아파트 가격을 매겨요. 그러면 거기에서 60%를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50%도 대출을 못 받는, 한 40% 대출을 받는 이런 경우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게다가 그 아파트가 부부 공동 명의다. 그러면 남편이 좋은 회사를 다녀도 이 DTR에 묶여버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부모님에게나 형제에게나 이렇게 그냥 그렇게 돈을 꾸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어디 가서 돈을 꿀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돈을 넉넉하게 쥐고 있는 사람만이 새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뭐 요런 이제 세대가 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부부 공동명의면 묶이는데 만약에 부부 중에 부인이 돈을 안 벌거나 덜 벌어. 그런데 부인 명의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대출을 받을 여력이 있는데 받을 여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사실 나라에서는 부부 중에 한 명 명의든 양쪽 다 명의든 그 잔금 대출을 한 은행에서 받아버리면 더 이상 대출을 못 받는다고 못 받거든요. 그런데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냐면 일단 부인 명의고 명의로 이 아파트 잔금 대출이 나오잖아요. 잔금 대출이 만약에 30일 날 나온다고 쳐. 그러면 남편이 신용대출을 29일 날 받는 거야. 그 전날. 그런데 직장이 있는 사람이 직장인 연봉에 기준해서 받는 신용대출은 그날로 나옵니다. 그날로 나와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잔금이 나오는 날이 30일인데 한 20일쯤 만약에 신용대출을 하잖아요. 남편이. 그러면 이게 컴퓨터망에 걸려요. 그래서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미 30일 날 30일 날 잔금이 나오기로 했으면 그 전날에는 그 전날까지 그렇게 하질 않아.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신용대출을 29일 날 받는 거야. 그러면 29일 날 받으면 그날로 나온다. 그날로. 그러면 30일 날 잔금 대출 나오는 날 그거하고 합해가지고 이제
합해가지고 이제 잔금을 처리할 수가 있다. 그래도 그 어느 때보다도 준비된 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제 주위에 막 보금자리 대출, 디딤돌 대출 이거 믿고 신생아 특례 뭐 보금자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믿고 그냥 했다가 진짜 맘고생하는 그런 사람들을 꽤 봤어요. 예. 그거 어디서 봤냐? 이 아파트 이게 분양받은 이런 사람들 모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알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래서 정부를 너무 믿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부부라면 그 둘 중에 돈을 더 못 버는 사람 이름으로 명의를 해라. 아파트 명의를 해라. 그러면 그 잔금 대출이 나오기 전날 남편이 그걸 신청을 하면 신용 대출이 나온다. 그렇게 해서 내면 되는데 이랬거나 저랬거나 돈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50% 이상은 준비가 되는, 대기가 되어 있고 준비가 된 이런 상황이어야 집을 살 수 있다. 뭐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게 전세를 내면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이것도 쉽지 않은 게 이게 아파트가 이제 건축이 되고 분양이 되고 한 2년 정도 흐르면 한 2, 3년 정도 흐르면 어느 정도 리스크나 이런 것도 다 없어지고 하니까 그때가 되면 이 아파트 가격의 뭐 70%, 80% 이 정도 전세를 낼 수가 있어요, 전세를. 그런데 이 아파트가 지어지고 분양이 되고 이제 입주가 막 시작되려는 그 시즌 있잖아요. 그때는 정말 이렇게 돈 때문에 막 돈 없어서 막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헐값에 전세를 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전세를 내도 여전히 돈이 모자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전세로 낸다 해도 아파트를 전세를 내잖아요. 그러면 잔금 대출은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담보 대출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 집 담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그 시즌이 되면 돈 없는 사람들이 마구잡이로 막 낮은 가격으로 막 하기 때문에 그 아파트 가격의 50%도 안 되는 가격으로 막 전세를 막 내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아파트 가격이 50%도 안 되는 가격에 막 전세를 내는데 부동산에서는 풀 옵션을 원해 또. 아파트 풀 옵션으로 다 하려면 1,000만 원 넘는다 진짜. 응? 아파트 풀 옵션으로 다 하려면 시스템 에어컨 뭐 다 세대 이상 뭐 다 있어야 되고 뭐 줄눈 다 하고 뭐 그다음에 뭐 인도어 이거 다 하고 뭐 아무튼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뭐 다 커튼에 뭐에 뭐 다 하려면 1,000만 원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풀 옵션 상태의 그런 아파트를 전세를 원하는 거야. 아파트 가격의 반도 안 되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전세를 내기도 쉽지가 않고 전세를 낸다 한들 돈이 여전히 모자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나마 좀 그 회사가 빠방하고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빠방하고 이렇다면 전세를 내고 신용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르는 뭐 요런 방법도 있지만 아무튼 요즘에는 정말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이제 그런 시대가 되었다. 예전처럼 뭐 10%, 20%돈 가지고 아파트 사고 이런 꿈을 만약에 꾸잖아. 그럼 그러다가는 정말 그 10%, 20% 되는 돈을 날린다. 돈 날리는 사람들도 많이 봤다. 예. 요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게 또 내 방향성이 이쪽이다 하면 결국은
결국은 이루어지는 것도 어느 정도 맞는 것 같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이게 저는 시중은행 3.3%, 3.3%에서 3.8% 정도의 이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이 가장 싼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KB국민은행에서 이제 받았는데, 아무튼 시중은행은 많이 안 해줘요. 그렇지만 이자가 가장 저렴하다. 그런데 이거로 해서 안 되는 사람은 기다려요. 기다리면 또 아파트 관계자들이 자기네도 어차피 아파트를 지었기 때문에 돈을 받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은행을 알아봐줘. 시공사에서 은행을 알아봐줘. 건설사에서 은행을 알아봐줘. 그래야 자기네도 돈을 받으니까. 그래서 2차 제1은행은 그냥 시중은행이에요. 뭐 KB국민은행 뭐 있잖아, 우리은행 뭐 이런 식으로 일반적인 은행이야. 근데 제2금융권이 있어. 그게 뭐냐면 수협,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가 되면은 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한 뭐 1억 정도? 뭐 플러스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는 돈을 더 빌릴 수가 있는 거야. 그런데 이자가 세. 이자가 6, 7%.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도 안 되는 사람들이. 그러면 포기하느냐? 아니, 포기하지 마. 길은 나와. 길은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세 번째, 저축은행, 보험사, 아니면은 제2금융권에서 광주은행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광주은행, 부산은행 이런 것들도 서울 경기에 그 지점이 있는 은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은행이죠. 이게 제2금융권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지방은행, 수협, 새마을금고 이런 데서 한 6, 7% 정도 이자를 받고 한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더 빌려준다. 근데 이자가 세죠. 근데 이것으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뭘 알려주냐면, 여기서 끝나지 않고 저축은행을 알려줍니다. 저축은행은 6, 7% 보다도 이제 더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 젊고 부모도 어느 정도는 돈이 너무 없어요 할 때 돈이 약간 좀 부모나 뭐 일가 친척 뭐 이런 사람들이, 왜냐하면 젊으면 부모님도 젊고 일가 친척도 젊으니까 어떻게 1,000만 원씩이라도 꿔가지고 어떻게 하고 이럴 수가 있잖아. 그럼 부모님과 형제와 일가 친척이 한 10명 된다. 그럼 1,000만 원씩 꾸는 거야. 그럼 1억이 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꾸고 막 그냥 저축은행에서 꾸고 막 이래가지고 들어간다. 그렇지만 젊은 사람들은 또 그만큼 또 에너지가 있고 체력이 있으니까 또 한 10년 정도 죽도록 일하는 거지 뭐. 그러면서 자기 집 뭐 하는 거지. 그런데 저축은행, 이런 곳은 정말 이게 퍼센티지가 너무 세다 보니까 젊은 사람 아니면 여차하면 부모라도 어떻게 몇 천이라도 융통을 할 부모님이라도 있는 이런 사람이라면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고 나이 많고 뭐 이런 사람은 약간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예. 어느 정도 나이가 있고 이런 사람은 시중은행 요거로 쇼부가 나는 그런 데를 해야지. 수협, 새마을금고 이것도 세다. 그리고 막 저축은행 이것까지 가면 좀 곤란하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을 하는데, 젊은 사람이면 일할 여력이 있고 둘 다 맞벌이고 젊은 사람이면 이게 어느 정도 가능은 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은 내가 여기를 쳐다보면 결국은 그곳으로 가고자 하고 끝까지
끝까지 버티면 어떻게 내가 막 애쓰지 않아도 그 건설사나 뭐 이런 주위에서 돈을 구할 수 있는 이런 데를 알려주는구나. 뭐 이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전에 중내산에 뭐 하던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뭐 새마을금고에서 뭐 돈을 뭐 융통해서 들어왔어요 라든가 그런 그런 카페 들어가서 보면 아파트 카페 들어가서 요즘에 이렇게 좀 보면 그런 경우도 있어서 아 결국은 들어오는구나.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꿀 때를 마련을 또 섭외를 해주고 이러니까 결국은 들어오는구나. 뭐 요런 느낌이 들었고 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이게 옛날에도 그런 걸 느꼈는데 집에서 공부방 하는 집에서 부인이 공부방을 하는 이런 부인이라면 이게 삶이 조금은 쉬워진다. 삶이 조금은 쉬워진다. 그러니까 이게 공부방을 하던 이런 뭐랄까 공부방을 하던 이런 경력이 10년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일단 어디 가서 상 피면 한 200 이상은 나오는 거야. 아무리 못해도. 그러니까는 내가 상을 핀다는 거는 이건 이디엄적인 익스프레션인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이제 공부방 같은 거 다니면 큰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상을 펴서 이렇게 앉아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우리 시대에는 그런 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상을 핀다는 건 상필 공간만 있으면은 이게 집에서 공부방을 해서 돈을 부인이 못 벌어도 정말 못 벌고 막 첫 해가 되고 뭐 요래도 못 벌어도 200 이상은 번다. 이런 자신감, 이러한 느낌이 반드시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저도 뭐 공부방을 여기 이사 와서 시작을 한 건 아니지만 이게 부인이 공부방을 계속 하고 있었던 사람이거나 이러면 정말 막말로 뭐 수협 새마을금고 뭐 이런 데서 6, 7%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에 들어간다 한들 아니면 막말로 정말 저축은행까지 손을 뻗쳐서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높은 이자에 그 이사를 온다 한들 그렇게 후달리지는 않아. 느낌적으로. 왜? 그러니까는 아무리 뭐 이자가 많이 나온다고 한들 그러니까는 돈을 만약에 부인이 안 버는 여자 같으면 남편이 아무리 잘 버는 남자라고 해도 이게 막 정말 뭐 저축은행 뭐 이래가지고 어떻게 아파트 들어가서 막 은행 이자가 200만 원 돈 나오고 막 이러면 진짜 남편이 후달려. 정말. 그런데 만약에 부인이 공부방 경력이 뭐 10년 이상 된다. 뭐 이런 집들은 그렇게 후달리질 않는다니까. 왜? 여자가 거기 아파트 들어가서 상 피면 끝나는 거야. 그러면 그 은행 이자 정도는 융통이 이제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여자는 은행 이자 정도를 이제 융통을 여자가 해주니까 이제 부인이 해주니까 남편은 뭐 직장만 잘리지 않는다면 직장 다니면서 그 돈을 이제 이렇게 그 돈으로 이제 저축하면서 이제 아파트 그 이자와 함께 원금 이렇게 갚아 나가면서 이렇게 부부가 같이 으쌰으쌰 하면은 이게 사라진다. 예, 잘 사라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에 부인이 정말 공부방을 하는 이 진가가 진짜 이렇게 확 나타나는 것은 아닐까. 뭐 요런 느낌도 들면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요런 걸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 예전 그 영상에는 어떤 영상이었었냐면 이분이
목동, 그러니까 부일남에 나왔던 이 여자예요. 근데 목소리로만 나왔어요. 이제 전화로만 나왔는데 이제 이 전업주부죠. 전업주부인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의 남편은 대기업 다녀요. 대기업을 다녀서 한 월급이 한 6, 700만 원 정도. 예, 6, 700만 원 정도. 애들은 고등학생. 애들이 2명 있는데 둘 다 고등학생이고 이제 목동에 아파트 한 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애들 학원 값이 장난이 아닌 거야, 장난이.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는 공부 욕심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말 대학도 막 의대 이런 쪽으로 가고 싶어 하고, 집에서 얘를 좀 쫙쫙 밀어주기를 바래. 그래서 학원도 여기저기 열심히 다니기를 바라는데 돈이 없어. 남편은 그냥 6, 700 버는 거야. 그거로 애를, 부인은 전업주부인데 이걸 해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부인이 어떤 거를 이제 상담을 하냐면, 지금 목동에 있는 이 아파트를 팔고 지방으로 내려가서, 그러니까는 집값을 줄이겠다는 거죠. 집값을 줄이고 더 싼 지방이나 뭐 요런 데로 가고 그 대신 남는 돈으로 자식 뒷바라지를 할지. 지금 목동에 살면서 이 자식 뒷바라지는 어느 정도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런 영상이 있었거든요. 그 영상을 봤을 때 제가 매번 느낀 거지만, 이분이 전업주부가 아니라 집에서 공부방을 하는 여자였다면 삶에서 느끼는 그런 압박감이 훨씬 좀 덜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는 공부방을 해서 다만 엄청나게 뭐 애들이 공부방을 하는데 아파트가 터져 나갈 듯이 애들이 많이 오고 이러지 않고, 그냥 시간당 뭐 타임당 한 4-5명 정도 가르치면서 이 부인한테도, 이 여자한테도 그렇게 그렇게 압박감이 없는 그 정도. 한 타임당 한 4-5명 다니면서 뭐 하루에 한 4-5시간 뭐 집에서 일하는 요 정도 사이즈만으로도 만약에 아파트에서 공부방을 운영을 했다면, 공부방 아니면 과외방 요 정도 느낌으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을 벌었어도, 이렇게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애들은 점점 커가면서 애들에게 들어가는 돈 이런 거에 대한 압박감, 그래서 결국은 집을 팔아야 되나 이렇게까지 그런 압박감을 느끼면서 살지 않아도 될 텐데 하면서 제가 그런 영상을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부인들이 정말 집에서, 본인이 살고 있는 집에서 공부방을 한다는 것은 정말 큰 의미가 있다. 부인이 정말 나가서 막 자기 학원 차리고 이것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게 빛 좋은 개살구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해가지고 막 그냥 처음에는 뭐 잘 되다가 나중에는 뭐 집 담보대출 받으면서 학원에 꾸려받고 뭐 이러다가 잘 안 되는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뭐 학원을 차려서 대박을 터뜨려서 이게 아닐지라도 그냥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의 터전에서 1시간에 뭐 애들이 2-3명이 있건 4-5명이 있건 그 정도 사이즈로 하루에 뭐 4-5시간 뭐 요 정도 운영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그렇게 애들 키우고 사는 이런 여자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더 가계의 보탬이 정말 크게 되는 것은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즘 시대 아파트 사는 법, 그리고 어떻게 하면 최대로 대출을 많이 받느냐 그것과 아무튼 아파트에서 아니면 자기 집에서 살면서 공부방 하는 여자들이 어떻게 보면 정말 훌륭하다, 뭐 요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